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전 중에 고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책을 읽게 되면 내가 왜 진작 더 일찍 이 책을 읽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책이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작품을 또 어떻게 읽었는지 그 감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살갗 안으로의 심소은 곽준혁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앵무새 죽이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 텐데요. 우선 책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자, 앵무새 죽이기의 영어 원서 제목을 알아? To Kill a Mockingbird. 1960년에 출판돼서 3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는데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잘 팔리는 책이래. 엄청 많이 팔려서 이제 5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인데도 10,000원 초반대고. 와, 대단하다. 출간 직후에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다음 해에 작가 하퍼리에게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했다고 하는데 인종차별 가장 심했던 주 중 남부의 엘라바마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젊은 백인 여성을 성폭했다는 누명을 쓴 한 흑인 청년을 백인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주인공은 6살의 어린 소녀 스카웃, 어린 화자를 채우면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의 모습과 사회계층 간, 또 인종 간의 갈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미국 남부 사회였어. 그 당시의 사회가. 그리고 그 어른들의 편견에 대한 비판과 타자와의 대화 가능성을 아이의 순수한 눈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그려낸다고 평가받아왔어. 정의와 양심, 용기와 신념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사회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는 책으로 생각해. 자, 그럼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구절을 얘기해 볼 건데 너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어? 나는 이제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면서 이 책의 가장 좀 대표적인 문구라고도 생각이 되는 앵무새를 죽이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아빠가 설명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 그러면 한번 구절 낭독을 해볼까요? 우리들에게 공기총을 사주셨을 때 아빠는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잭 삼촌이 기본적인 사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삼촌 말씀에 따르면 아빠는 총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였지요. 어느 날 아빠가 제모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네가 뒷마당에 나가 깡통이나 쏘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새들도 쏘게 되겠지. 맞힐 수만 있다면 쏘고 싶은 만큼 어치새를 모두 쏘아도 된다. 하지만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어떤 것을 하면 죄가 된다고 아빠가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디 아주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너희 아빠 말씀이 옳아. 아줌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앵무새들은 인간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뿐이지. 사람들의 채소밭에서 뭘 따먹지도 않고 옥수수 창고에 둥지를 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마음을 열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가 되는 거야. 이게 페이지 173쪽부터 174쪽까지의 내용인데 차별에 관한 저자의 생각이 확고히 드러나는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인상이 깊었고 또한 우리가 이 문구를 통해서 관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저정의한 관용의 여지, 관용은 제의석의 여지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황을 다시 판단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의미해. 당시 흑인은 심각한 차별을 받았고 백인들에 의해서 사회에서 매장되었어. 마치 이 문구에서 말하는 앵무새와 같았지.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를 관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고한 피해자를 또 만들게 될 거야. 관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에 책에 페이지 64쪽부터 65쪽에 또 되게 인상적인 문구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 무엇보다도 간단한 요령 한 가지만 배운다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거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채널명을 당신의 살갗 안으로라고 지었는데 이것도 여기서 따온 거야. 사실 앵무새 죽이기의 두 가지 테마 중 하나가 관용이어서 이 문구가 정말 인상 깊다고 생각했어. 우와.
그리고 나는 두 번째 테마인 용기를 담은 구절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 페이지 148쪽에서 149쪽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변호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읍내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고 이 군을 대표해서 주의회에 나갈 수 없고 너랑 네 오빠에게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다시는 말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야. 아빠가 그 사람을 변호하시지 않으면 오빠랑 저는 이제 더 아빠의 말씀을 안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어째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두 번 다시 말할 수 없기 때문이야. 스카웃,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의 성격으로 보면 모든 변호사는 말이다.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맡기 마련이란다. 내겐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그래. 이 문제에 관해 어쩌면 학교에서 기분 나쁜 말들을 듣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나를 위해 한 가지만 약속해주렴. 고개를 높이 들고 주먹을 내려놓는 거다.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도록 해라. 어디 한번 머리로써 싸우도록 해봐. 배우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좋은 일이란다. 아빠, 우리가 이길까요? 아니, 그렇다면 왜? 수백 년 동안 졌다고 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기려는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할 까닭은 없으니까. 이제 앵무새 죽이기에 첫 번째 교훈이 관용이었다면 두 번째는 용기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나는 졌다고 해서 시작하기도 전에 노력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 그랬구나. 이 장면에서 핀치 변호사는 변호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이제 미국이 배심원제라서 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건 사실 배심원들이고 그들이 전부 백인인 상황에서 백인인 이 변호사가 흑인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흑인에 대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흑인을 변호하는 입장을 지지해줄 리가 없는데 흑인 청년을 변호할 사람이 이제 메이콤 군에서 자기밖에 없으니까 질 게 뻔한데도 해보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한테 용기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구나 싶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질 게 무서워서 도망칠 수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면 톰이 그 흑인이 희생당할 거니까 정의를 저버리게 되니까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는 모습을 본받고 싶었어. 너무 감동적이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질문 몇 개를 정도 만든 게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얘기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아이들이 부 레들리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게 뭘 시사하냐를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질문 만들기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 스카웃이랑 잼이랑 딜 그 꼬맹이들이 부 레들리를 무서워하는 게 사회의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가진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관점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내 생각은 좀 달랐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 화자를 세워서 사회 인종 간 갈등을 그린 이유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구나. 아이들이 부 레들리에게 갖는 관심은 사실 인종을 차별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이고 두려움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 어른들이 부를 배척하는 걸 본받는 걸 떠나서 그냥 마을에 사는 집이 한 채 있고 다른 건 다 평화로운데 그 집에 사는 사람만 괴담처럼 남아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걸 또 나쁘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애들이 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 그게 아빠는 좀 그걸 좀 부가 싫어할 수도 있어서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근데 애들이 레몬 사탕으로 다 큰 성인 남성을 이제 집 밖으로 꿰어낼 귀여운 공기도 하잖아. 그런 장면을 나는 좀 인간적이라고 느꼈어. 그랬구나.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그 나무에 뚫린 구멍에다가 부가 계속 선물을 놔주잖아. 작품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목숨을 구해주기까지 하고 그걸 보면 부는 이 애들의 관심을 되게 고맙게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너무 대단해.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는 사회의 차별을 받는 계층에게 마냥 두려움이나 어떤 배척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얘기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것이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현상 혹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소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또한 지금은 올바르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틀린 것으로 판정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처럼 우리가 그때 흑인을 차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일이잖아. 그것처럼 또 개인 혹은 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 그 질문에 관해서는 뭔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만큼 사회에서 진리로 믿었던 것은 세대를 걸쳐 재평가되면서 보존되거나 수많은 비판을 받아. 그래서 지금 사회가 믿고 있는 것도 완전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돼. 그 기준은 역지사지에서 온다고 생각해.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며 사회의 모순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 그렇지 않다면 인종차별 문제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거야.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좋아, 얘기 잘 들었어.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자, 마지막 장면에서 브래들리가 잼과 스카웃을 구하려고 밥 6월, 그러니까 이제 흑인 톰을 법정으로 넘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백인 여성의 아버지, 애매한 관계지. 그 사람과 몸싸움을 했어. 6월은 자기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몸싸움을 하다가 어머나. 정의로운 에티커스 핀치 그 아빠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핀치가 자기의 이제 용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그 정의라는 신념에 따르지 않은 결심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정의를 진실로 정의한다면 그런데 실제로 이 장면에서 에티커스 핀치는 보안관의 제안을 듣고 좀 갈등을 하는 장면이 나와. 결국은 마음을 바꾸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정의에 대한 신념을 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 사회적 약자인 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칩거해 있었고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왔으니까 밥 6월이 죽은 게 부의 탓은 물론 절대 아니지만 일단 법정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부한테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런 사례를 이미 톰 그 흑인 청년을 변호하면서 겪어봤으니까 이 사람한테 변호사로서 지킬 정의가 진실보다는 그가 변호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된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제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잖아. 네. 뭐였지? 관용과 용기. 네, 그거를 이제 각자의 진로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너는 어떻게 연관을 지었는지 궁금해. 일단 내 꿈은 브랜드 마케터이고 글로벌 소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왜냐하면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삼으면서 마케터들은 글로벌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을 고안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브랜드 마케터들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어. 하지만 그에 반해 세계 인종차별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야. 그렇구나. 요즘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인종차별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어. 조지 프로이드 사건부터 아시아인 폭행 사건까지 사회는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인종차별을 근절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고민했어. 그러던 중 이 책은 그런 나에게 관용이라는 해답을 주었어. 관용은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편견으로 인한 세상을 재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나는 추후에 브랜드 마케터가 된다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관용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어. 관용을 발휘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네. 멋있다. 오케이. 나는 언어랑 문화 분야에 사실 관심이 더 많아. 그래서 그쪽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면서 언어랑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아직까지는 좋은 환경에서 지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 예. 그게 이제 낯선 것, 그래서 저절로 사회에서 약자인 것이 되면서 편견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배운 관용이라는 재해석의 가치를 이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적용하면 우리가 그들을 대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생활하면서 겪을 어려움에 초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앵무새 죽이기에서 나온 현실과는 다르게 다수가 소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다면 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이라든지 어떤 불평등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언어 자체에서도 예를 들면 한 언어를 다른 걸로 번역하거나 통역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언어 체계를 모두 이해해야 뜻이 온전하게 전해지잖아. 그런 면에서도 앵무새 죽이기에 관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제 소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추천을 하고 싶은지, 앵무새 죽이기를 약간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을 건지, 별 5개 중에서 별 몇 개를 줄 건지 얘기를 해볼게. 나 먼저 얘기해줘. 일단은 심소원 씨는 곧 발표를 하시겠지만 굉장히 이 책에 관해서 좀 호의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난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애초에 고전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많이 팔리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3점 정도를 부여를 했어. 물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앵무새 죽이기라는 제목도 참 참신하고 뜻깊어. 하지만 이 책은 화이트 세이버 작품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 화이트 세이버 작품이란 인종차별을 그려낸 서구권 영화나 소설에서 흑인들의 개혁보다는 백인들이 메시아적 존재처럼 흑인들을 도와주는 내용을 의미해. 앵무새 죽이기 또한 흑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는 모습보다는 백인들의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인종차별을 그린 다양한 작품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책은 이미 해외에서 화이트 세이버 작품 리스트에 오르면서 비판을 받고 있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만 이 책은 지금 읽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야. 그렇구나. 나는 사실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면서 이 책을 접하면서 약간 그 평가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평가는 처음이라 가지고 들으면서 조금 놀랐어. 내 소감을 얘기하기 전에 화이트 세이버 작품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이 앵무새 죽이기가 화이트 세이버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냥 인종차별에 대해서 다루는 건 아니거든? 사실 부가 약간 인종적으로 약간 부도 백인인데 이제 그런 악담이라든지 그런 시선에 사로잡혀 있어서 약자처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냥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약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백인이 메시아적 존재처럼 흑인을 마냥 도와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사실 해결된 거는 결국 없고 부조리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이제 소설 안에 남아있잖아. 오히려 그리고 흑인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되찾는 내용이었다면 당시 이제 흑인들보다는 백인들이 사회에서 주로 활동하던 당시 사회에서는 판타지처럼 보였을 거고 이제 지금 앵무새 죽이기처럼 공감을 끌어내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암담했던 그 시절에 이렇게 관용과 용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준 것만으로도 충분한 앵무새 죽이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차별이라는 거는 사실 단순히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약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약간 가해자의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좀 생각을 돌려 입장을 바꿔보는 역지사지? 그런 걸 통해서 화합을 이뤄내가지고 이제 그런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현실적으로 잘 밝힌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어. 그리고 전체적인 내 소감은 일단 나는 별 5개를 풀러주고 싶거든? 왜냐면 이게 앵무새 죽이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전이란 말이야. 소소한 단점이 있다면 일단 엄청 길고 도입부가 지루해서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한 10페이지 읽다가 자꾸 잠이 드시고 재미없다고 못 읽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부분은 나도 공감을 좀 하는데 장점은 일단 전 세계로 3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내용의 깊이가 있고 떡밥이랑 TMI가 아주 많아. 약간 덕질하기 좋은 작품인 것 같아. 그렇구나. 스토리도 탄탄하고 제일 좋은 건 캐릭터들이 아주 인상 깊고 인간적이야. 그래서 뭐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의사인 삼촌이라든가 주인공 스카웃이랑 오빠 재미랑 딜을 볼수록 이제 정이 들고 이게 앵무새 죽이기가 약간 사회의 어떤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주인공 스카웃이 어렸던 애가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성장 소설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성장 소설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 같아.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으니까 얘네랑 헤어진다는 생각에 아쉬울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고 다른 인물들도 파고들수록 정감이 갔어. 막 나라도 이랬겠다 싶고. 그래서 두꺼운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작품성이 그걸 받쳐줘서 한동안 좀 여운에 잠겨서 빠져 읽기에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해. 좋은 책은 우리가 아이일 때, 청소년일 때, 뭐 어른이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계속 읽어야 한다고 하잖아. 앵무새 죽이기가 그 대표격인 것 같아. 읽을 때마다 다른 게 보여. 막 문장 하나하나가 여운이 남고.
계란. 그래서 나는 앵무새 죽이기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 앵무새 죽이기에 약간 유명한 거는 굳이 꼬집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고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작품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